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황당한 이유로 파혼을 하고 현재 혼자 열심히 살고 있는 싱글 여성이랍니다. 세상에는 참 별의 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겪은 황당한 일을 오늘 이곳에 말씀드리고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잘난 의사였던 전 남친과 그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남친을 처음 만났던 것은 대학교 때였어요. 그때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 성실하게 생활을 하는 남자친구가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몇 개의 대학교 연합 동아리에서 저를 보고 마음에 들었는지 제게 집요하게 집착을 하게 된 그 남자가 결국에 제 현 남친에게 포기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일이 있었답니다. 자신이 의대에 다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남자는 자신의 의대 생활이 마치 장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말이나 행동을 하고 다녔었어요. 저는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의시되고 하는 모습을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인연이 만들어졌네요. 연합 동아리에서 저를 알게 된 그 남자는 친구들 건너를 통해서 제가 어느 학교에 재학 중인 몇 살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저희 학교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당당하게 저희 과가 있는 건물로 오더니 제 선배를 통해서 저를 불러달라고 말을 했었어요. 선배를 통해 누가 저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나가보았더니 저는 전혀 얼굴도 모르는 남자가 떡하니 서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남친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다소 황당해하는 저의 표정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안녕, 난 네 나이랑 이름까지 다 알고 찾아온 거니까 그냥 반말로 얘기할게. 나 너보다 2살 위고 의대 다니고 있어. 연합 동아리에서 너 몇 번 봤었는데 마음에 들어서 찾아왔어.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요? 괜찮아. 지금은 몰라도 곧 알게 될 테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뭐.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하면 재미없잖아. 뭐라고요? 저 그리고 남자친구 있어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알아. 너 남자친구 있는 거. 이 학교 비전 없는 학과에 다니고 있는 동갑 남친.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난 상관없어. 어머.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비전 없는 학과라뇨.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정말 별로인 거 아시죠? 죄송하지만 저 남친과 지금 아주 잘 만나고 있고요. 그쪽한테 관심도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 주실래요? 이런 면도 있었구나. 더 끌리는걸? 아주 마음에 들어. 좋아. 너도 곧 나를 좋아하게 될 테니까 너무 그렇게 차갑게 굴지는 말고. 암튼 자주 보자. 다소 황당했던 첫 만남은 이렇게 끝이 났고 이 소문은 곧 학과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같은 학교였던 남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그냥 좀 이상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저 잊혀져 버릴 사람 정도로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남자의 행동은 점점 과감해지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제게만 말을 걸더니 어느샌가 제 남친까지 찾아가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친구의 친구가 남친과 같은 과였기 때문에 확연하게 그날의 사건을 알고 있었는데요. 남친이 있는 곳에 찾아온 그 남자랑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반가워요. 나 누군지 알죠? 소문으로 다 들었을 텐데. 네? 누구신지? 나 의대 다니는 사람이고 당신 여친 아주 많이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알겠죠? 네. 나 당신 여자친구한테 관심 참 많아요. 그렇게 밝게 웃는 여자가 제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누구보다 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평생 그렇게 여자를 웃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이쯤에서 두 분이 헤어지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금 다른 커플 잘 만나고 있는데 오셔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세요. 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과 졸업하고 어떤 비전이 있나요? 더군다나 집안 형편도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앞으로 점점 비참해질 일만 남을 거예요. 그런 일 생겨서 서로 비참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인연을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인생 선배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갑자기 남의 연애에 끼어들으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의대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나요? 당신의 행동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남친과 그 남자는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다소 격해진 말투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어요. 웬 망신인지 그저 저는 연합 동아리에 갔던 것뿐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 황당했고 또 남친에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가만히 있는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 막 짜증이 났었는데 주변에서는 의대 다니는 막무가내 그 남자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과에 있던 선배는 제게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며 자신도 이런 일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좋은 학교에 의대까지 다니고 있는 장래가 촉망한 남자가 뭐가 아쉬워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면서 혹시 저희 집안에 돈이 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도 꺼냈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배움이 길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신 끝에 꽤 괜찮은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고생 많이 하시다가 작은 건물 2채 정도를 가지고 계셨고 한 건물 1층에서는 프랜차이즈 카페도 운영하고 계셨었어요. 저도 틈이 나는 대로 그곳에 가서 알바도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는 곳이 바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였답니다. 남친과 저는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지나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워낙 단단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걸림돌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친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제게 행동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는 둥, 희망을 주게끔 행동하기에 그러는 것이 아니냐는 둥 그런 말을 내뱉으며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 남자의 말대로 가진 것도 없고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은 사람이라서 자격이 없다느니 하면서 점점 부정적인 말도 내뱉었죠. 그 남자의 일로 다투는 일도 많아졌고 주변 소문에 의해서 신경 쓰는 일이 너무 많아진 남친은 결국 제게 헤어짐을 얘기하고 말았어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더군요. 그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다른 이유로 인해서 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어요. 남친이 저와의 헤어짐을 택하고 제가 몇 번이나 남친에게 다가가서 다시 만나자는 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렇게 헤어져 버렸어요. 남친과 헤어졌다는 소식에 의대에 다니던 그 남자는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학교에 꽃도 사들고 왔고 작은 선물도 사들고 오면서 결국엔 자기랑 만나게 될 것이라는 주문을 걸기 시작했는데요. 전 남친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서 눈에서까지 멀어지게 되자 저는 점점 전 남친을 잊게 되었고 의대에 다니던 그 사람의 끈질긴 구애로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의대에 다니던 남친이 제게 들인 시간은 거의 8개월 정도였어요. 계절이 2번 바뀌었고 해가 바뀌었었죠. 자신이 그렇게 공을 들인 여자는 여태까지 제가 처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얼마나 의시되던지 사실 그때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답니다. 저의 이상형과는 좀 거리가 먼 이 남자를 제가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어요. 특히 그저 평범한 대학교에서 특출나지 않은 그런 과를 전공하며 보통의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남친은 좋은 대학교에 의대를 다니고 있었고 외적으로도 꽤 괜찮았거든요. 더군다나 장래에 의사가 될 것이라는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취업난에 그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다는 말도 하더군요. 남친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항상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상태였습니다. 제게도 늘 자신의 그런 미래에 대한 자랑을 떠들어 놓으며 의사 부인이 될 자격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말을 했었어요. 자고로 의사 마누라가 되려면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뭔데? 의사 마누라는 뭐 특별한 건가?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모아놓는다던가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어 놓아야 한다던가 뭐 그런 거? 뭐라고? 의사 마누라는 무조건 돈이 많고 외모가 아름다워야 한다고? 너무 황당한데? 그럼 왜 나 같은 평범한 여자를 쫓아다녔어? 재력 넘치고 무척이나 아름다운 여자를 쫓아다녀야지. 안 그래? 너네 집 꽤 괜찮잖아. 네가 큰딸인데 너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물려주시지 않겠어? 그럼 오빠는 그런 것 때문에 나를 택한 거야? 뭐야, 기분 나빠.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기분이 나쁘냐? 그럼 나는 뼈 빠지게 공부해서 남들보다 노력한 결과로 의사 되는 건데 그에 따르는 대우를 받는 게 맞는 거지. 지금이라도 그럼
그에 맞는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여자를 만나. 남친과 저는 종종 이런 식의 말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잘난 척도 심하고 노골적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을 하기에 저는 솔직히 듣기가 조금 거북하더라고요. 특히나 자신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서 저를 데려갈 때면 이상하게 저의 집안에 대해서 막 부풀려서 얘기하고 제가 부모님의 건물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둥 그런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편하게 대하고 싶은데 남친의 그런 행동은 점점 더 저를 실망시켰어요. 저희 부모님과 그저 평범하고 소박하게 늘 웃으며 지낸 생활이 무색할 정도로 남친과 많이 다투고 얼굴 붉히는 일이 많아진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너무 짜증이 났었습니다. 이전에 사귀었던 남친과는 그저 너무 행복하게 웃는 일만 많았었는데 그런 것이 그립기도 했고요. 남친이 의대 6년을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하러 가게 되었을 때 저는 남친에게 이별을 말했습니다. 의사고 나발이고 자꾸만 저를 짜증나게 하고 화를 내게 하는 그런 연애는 너무 싫었거든요. 특히나 저를 무시하는 투의 말은 점점 쌓여가서 마음의 상처까지 만들어주었고요. 남친은 헤어짐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저는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렸고 군대를 가는 바람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어요. 휴가를 나와서 연락도 많이 오고 저희 집에 찾아온 적도 있었지만 저는 매몰차게 남친을 거절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저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었는데요. 같은 회사에 다니던 사람으로 나이는 저보다 4살 위였는데 집안이 좀 힘든 형편이라서 아직도 대학교 때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어려운 상황의 남친이었어요. 의대에 다니는 전 남친이 하도 자기 자부심이 크고 의사 어쩌고 조건 어쩌고 하는 소리가 싫어서 택한 연애였는데 어려운 생활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남친 곁에 있으려니 제가 진이 다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든지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고 집안의 생활비도 드려야 하고 어머니는 아파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면서 없는 돈에 병원비까지 내야 하는 남친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니 너무 힘이 들어 보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 내에서도 일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아 승진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남친이 저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늘 밝게 웃는 일만 있을 줄 알았던 인생이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즐기던 대학생 때가 좋았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또 그렇게 한번 힘든 연애를 끝을 내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굳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운동도 하러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나이 30이 되니 굳이 남자의 비위에 하나하나 맞추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연애 자체가 귀찮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솔로 라이프를 즐기고 있을 때쯤 지나간 의대 남친이 다시 한번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에는 조금 뭔가 달라진 듯한 느낌으로 제게 다가왔는데 예전에는 자기의 프라이드도 강하고 저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낮은 자세로 말을 하더군요. 저기 잘 지냈지? 혹시 나 잊은 거 아니겠지? 잘 지냈지. 우리가 뭐 잊는다고 잊을 수 있는 사이는 아니잖아. 군대는 잘 다녀왔지? 그럼 잘 다녀왔고 병원에 취직도 했고. 시간 참 빠르다. 그러게 잘 돼서 다행이네. 그래서 말인데 저기 난 너랑 다시 한번 잘 시작해보고 싶어.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나의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은 잊어주고 다시 한번 나와 시작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갑자기? 우리 세월이 많이 흘렀어. 이전의 감정이 갑자기 이렇게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아, 오빠. 그러니까 이전의 감정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날 대해줘. 군대도 다녀오고 전문의 자격증도 따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좀 알겠더라. 네가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네가 내 곁에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아. 제발, 몇 년 만에 다시 연락이 온 전남친은 제게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하더군요.
자신이 이제 완전 달라졌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미 지나간 사랑에 대한 미련이 없던 저는 그 남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지난날에도 그랬듯이 한번 자신이 마음먹은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전 남친은 다시 한번 제게 열과 성의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일이 바쁘기 때문에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틈만 나면 제게 꽃바구니도 보내고 작은 선물도 보내고 시간이 있을 때는 밤을 새고 나서 잠을 포기하고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제가 회사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대학교 때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저에 대해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은 저보고 왜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느냐며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남들은 의사 못 만나서 환장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면서요. 이제 나이도 꽤 많이 먹었는데 그만 좀 튕기고 받아들이라고들 하는데 솔직히 조금 흔들린 것도 사실이랍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사람의 직업이나 위치가 그 사람의 인격 형성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았고 너무 앞서간 생각이겠지만 앞으로 2세를 낳았을 때 아빠의 직업이 의사라고 하면 솔직히 어디 가서도 무시당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회사에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워킹맘으로 살아가고 있는 언니들은 제게 제발 허튼 생각하지 말고 빨리 그 남자를 받아주라는 말을 했습니다. 도망가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그 남자를 잡으라고 하면서 말이죠. 결혼 생각이 없다고 말했지만 또 한 번 제게 열정을 쏟아주는 남자가 생기니 또 그 기분이 매우 좋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들으며 점점 저도 이 남자에 대한 마음이 쏠려갔고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그 남자에 대해 마음을 열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저를 무시한다거나 자꾸 조건에 대해 따지거나 하지 않기로 약속도 받아냈죠. 그리고 저는 대학교 때 친구를 통해서 그 남자의 집안에 대해 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남자가 저희 집에 건물과 카페가 있는 것까지 알 정도이니 저도 이 남자의 집안에 대해 궁금한 면도 있었거든요. 친구는 건너 친구를 통해 물어봐 준다고 했고 곧 연락이 와서 이 남자의 집안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야, 웬일이니? 대박!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완전 대박이야, 대박! 왜? 뭔데? 여동생이 어떤데? 빨리 말해봐. 야, 완전 여동생이 클럽 죽순이, 나이트 죽순이로 통하더라. 오빠는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가고 그랬는데 어쩜 동생은 그 모양이니? 고등학교 때부터 완전 날라리였다는데? 전문대 들어가서 졸업하고 그냥 무슨 경리 같은 회사 다녔는데 거기도 오래 못 다녔나봐. 술 먹고 클럽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 남자도 엄청 좋아한다더라. 옛날에 남자 양다리 걸쳤다가 걸린 적도 있었대. 한번 회사에서 개망신 당한 적도 있다더라야. 오빠랑 완전 딴판이다. 정말? 여동생이 그래? 부모님은? 혹시 부모님 얘기 들은 건 없어? 부모님도 뭐 직업이 크게 좋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사자 들어갈 정도로 좋은 직업이면 누구나 다 알았겠지. 그냥 뭐 평범한가 봐. 엄마가 보통이 아니라는 말을 듣긴 했어. 딸내미 때문에 속 썩어서 회사 찾아오고 딸내미 남친한테 장난 아니게 하고 그랬었다는 말만 들었어. 아, 그렇구나. 고마워. 야, 너 근데 이렇게 그 오빠 집안까지 알아보는 걸 보니 결혼이라도 하려는 거냐? 너 결혼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집안 사람들까지 왜 꼬치꼬치 캐묻냐? 너무 웃긴다, 야. 아니, 어차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 혹시 모르잖아. 그리고 그 오빠는 이미 대학생 때 우리 집에 대해서 다 조사했었는데 뭐.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맞다, 맞아. 그 오빠 정말 그랬었지? 그래, 아무튼 연애 잘하길 바란다. 친구는 제게 자신이 알아낸 얘기를 전해주며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의 정보에 의하면 의사 남친 말고는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인 듯 보였어요. 아니, 여동생은 말썽을 일으킬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았죠. 다시 연애를 시작하게 된 의사 남친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저를 신경 써주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만났던 그때 분위기와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했어요. 무시하는 말투도 많이 달라졌고 조건을 따지고 들던 그때의 말투와는 정말 많이 변한 것이 느껴지더군요. 한번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세우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행동하는 남친이었기에 연애하는 초반에는 정말 많은 것을 베풀었고 저는
그로 인해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예전 같은 행동이 나올 경우에는 바로 헤어진다는 경고 아닌 경고를 해서 그런지 남친은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써서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작은 건물이 증축 공사를 막 시작했었을 때예요. 아빠 친구분 중에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향후 부모님 명의의 건물 주변이 많이 개발된다는 소식을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부모님은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으로 건물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건물의 외관과 내부를 리모델링 하셨고 건물을 조금 더 높이며 이곳저곳을 업그레이드 하셨던 것이죠. 모아둔 돈과 대출을 끌어모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셨답니다. 하필 딱 건물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의사 남친이 다시 연락이 왔었기에 그 시기가 참 기가 막히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뭐 설마 그 정도로 몇 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 부모님의 건물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지나쳤어요. 하지만 저의 그런 생각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남친과 연애를 하는 기간 동안 남친의 부모님께서 저를 꼭 보고 싶으시다며 집에 초대를 하시며 저의 생각은 확신에 가득 차게 되었죠. 다시 만나기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나고 나서 남친의 어머니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다면서 집에 초대를 하시더군요. 제 나이가 이미 30이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 역시도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기에 저는 그렇게 남친의 집 초대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었는데요. 저기 있잖아. 우리 엄마는 좀 보기 좋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데 혹시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올 때 뭐 사올 건지 생각해봤어? 글쎄. 처음 뵙는 자리라서 작은 꽃다발 하나 사갈까 하는데. 작은 꽃다발 하나? 다른 건 뭐 없고? 다른 거? 뭐? 그냥 가볍게 저녁 식사 초대해 주신 자리 아니야? 난 그저 가볍게 생각했는데 좀 그런가? 아니, 그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나이도 있고 한데 작은 꽃다발 하나만 사가기는 좀 그렇지 않나? 남친은 조심스럽게 제게 무슨 선물을 준비해 가느냐고 말을 꺼냈었는데 제가 작은 꽃다발 하나만 가져간다는 말을 했더니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지금 결혼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남친이 사실 조금 얄밉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작은 홍삼 절편 세트를 작은 꽃다발과 함께 준비를 해서 남친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식사 초대 자리에 부끄러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남친의 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하자마자 제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살펴보는 모습에 몹시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의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남친의 집이 생각보다 좀 초라한 것 같아 또 실망을 했고요. 물론 사람이 집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하도 남친이 예전에 의사 마누라가 되려면 조건이 어쩌고 저쩌고 따지길래 남친의 집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오래된 구형 아파트 안에 있는 가구나 그릇들도 모두 그저 저렴한 것들로 되어 있는 남친의 집에서 오히려 제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 기분은 정말 싫었어요. 남친의 부모님은 제게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으시면서 본인들의 마음속을 내비치셨는데요. 반가워요. 내가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대학교 때 한 번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또 만나게 된 거라고 하던데 맞죠? 네, 맞아요. 대학교 때부터 이미 남자친구가 있기로 유명하던데 남자 많이 만나봤나 보죠? 어머, 아니에요. 그냥 대학교 때는 그저 편한 친구 사이였는데 그렇다고 놀랄 건 없어요. 그냥 편하게 물어본 거니까. 뭐 젊은 아가씨가 남자친구 하나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솔직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편하게 얘기해주면 된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저 내가 궁금한 건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의사라는 건 익히 잘 알고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소개받으려면 최소한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의사 사위 얻으려면 최소 열쇠가 몇 개다 이런 거. 아니,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둘 다 나이가 꽉 차기도 했고 그래서. 남친의 어머니는 노골적인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마땅히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친이 대신 대답을 해주더군요. 엄마, 내가 얘기했잖아. 여친 아버님이 지금 건물 증축하고 계신다니까. 일단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너무 이르잖아요. 오늘은 그리고 그냥 편하게 밥 먹으러 오라면서요. 불편해서 밥도 못 먹겠다. 그렇구나. 내 정신 좀 봐. 그래요. 우리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편할 때 하고 오늘은 일단 가볍게 밥 먹어요. 남친의 어머니는 남친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되셨는지 그제서야 더 이상 제게 질문을 삼가시고 식사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남친의 부모님께도 좀 실망했지만 남친한테도 실망한 것이 저희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건물 증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남친과 아는 사람이 제 친구의 친구이긴 해서 이것저것 소식을 못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몹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마치 저를 우리 부모님이 가진 건물 증축 때문에 다시 만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거든요. 더욱이 황당한 것은 저의 장래 꿈이나 가치관, 취미생활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묻지도 않으셨고 오로지 저희 집이 무슨 동네냐고 하고 부모님이 가진 건물과 카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쏟아내시더라고요.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 있던 남친의 여동생 역시 진솔해 보이는 면이 전혀 없어 그저 시간 때우는 용으로 앉아있는 느낌을 받아서 몹시 기분이 상했답니다. 그렇게 남친 집에 갔던 첫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집에 데려다주는 남친이 저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며 묻더군요. 오늘 뭐 혹시 기분 나쁜 거 있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오빠, 근데 나 왜 만나? 나 정말 사랑해? 응? 당연히 사랑하지.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만나지. 너를 왜 만나겠어? 너 없이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서 만나지. 그래, 맞지? 오빠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준다고 생각했기에 나도 마음이 열린 건데 저게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내가 의사가 된 걸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거든. 본인들이 어렵게 공부시켜서 더 그런 것 같아. 자식 의사 만드는 일이 쉬운 건 아니잖아. 그래서 말인데 혹시 오늘 우리 부모님이 좀 너무 직설적으로 너한테 얘기한 게 있다면 기분 풀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막상 친해지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잘 알 거야. 남친은 표정이 어두운 되게 부모님의 얘기를 하며 대신 사과한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자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셔서 그러는 것이라고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 제가 너무 앞서갔나 싶기도 하고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무조건 안 좋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알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친은 제게 더욱 잘해주었고 남친의 진심에 저 역시도 많은 애정을 쏟으며 우리는 그렇게 발전해 나갔어요. 남친의 부모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은 채 저희 부모님께 남친을 소개시켜드렸더니 그저 건실하니 좋은 청년 같다고 하며 제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더욱 급속도로 서로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저희 아빠가 가진 건물 역시 증축 공사를 다 완료하고 안정적인 임대가 다시 될 때쯤 남친은 서서히 결혼 얘기를 하더군요. 남친은 대부분 의사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일을 하기에 좋다고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데이트를 할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없었기에 그저 같은 집에서 살면서 알콩달콩 데이트하는 연인처럼 지내고 싶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잠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의사 생활 가운데 저희 집에 찾아와서
눈이 빨개져 있는 남친이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결혼을 하면 굳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집에서 밤새도록 붙어 있으면서 데이트하는 기분도 낼 수 있고 좀 더 가까이에서 남친을 챙겨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양가 상견례 자리가 마련된 날, 시댁 부모님께서는 혼수와 직장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며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가 한 채 있다며 이 집에 세입자가 나가는 시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친의 집이 그다지 부유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서초동 아파트까지는 생각해본 적도 없었는데 사실 많이 놀라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번듯한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했거든요. 일반인 월급을 평생 모아도 서초동에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서 마음속으로 너무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얘기가 끝이 나기 전에 남친의 어머니는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저기, 그래서 말인데요. 사실 의사 사위 맞이하시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시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서초동 아파트까지 마련해주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약속을 하나 해주십사 하고요. 네네. 약속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 병원을 하나 세우고 싶거든요.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가 없을 때 여기저기서 병원 해준다고 하면서 맞선 자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의사 사위를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려봅니다. 그럼 병원 개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도 아예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 2층에서 작게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답니다. 2층에서 작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규모 있게 시작했으면 싶네요. 기왕 의사 사위에게 해주실 거 화끈하게 건물 통째로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만 서초동 아파트 근처면 더 좋고요. 예? 이제 처음 개원하는 건데 그래도 너무...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건물을 통째로 매매해준다는 맞선 자리도 있었답니다. 그걸 모두 제치고 기다렸다는 것만 좀 알아주세요. 예비 시모의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신 저희 아빠와 엄마는 식은땀을 흘리시며 물을 마시고 계셨어요. 아무리 서초동 아파트가 생긴다고 하지만 초반부터 너무 무리하게 병원 개원을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맞선 자리가 들어왔다는 말을 하는 것도 너무 신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정말 어떻게 상견례 자리에서 다른 여자 맞선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수 품목도 어찌나 화려한지 대충 어림잡아 짐작해보아도 최소 2억 이상 필요해 보이더군요. 여동생의 최고급 명품백에 모피코트에 맞춤 정장까지 뭐가 그리도 화려하게 필요한지 저희 부모님과 저는 워낙 검소한 편이라 그렇게 비싼 최고급 명품백은 가져본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의사 사위를 위한 고급 외제 승용차까지 원하시는데 아무리 서초동 아파트를 주신다 해도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결론이 나지 않고 끝이 나자 며칠 후부터 저희 엄마한테는 예비 시모의 전화가 끊이질 않고 오더군요. 병원 자리 생각해 보았냐고 하시면서 생각이 빨리 끝나서 결론 내어주시면 좋겠다며 그 결론이 나야 자기도 서초동 아파트 날짜를 조정한다고 하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몹시 기분이 상하셨더라고요. 마치 병원 개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만 신혼집을 장만해주는 걸로 날짜를 조정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해요. 만약 저희 부모님이 그 요구에 응해주지 않으면 집도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말로 들리더군요. 그리고 더욱 웃긴 것은 분명히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병원 개원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자 결혼식 날짜를 미루자는 말씀도 나왔습니다. 참다 너무 화가 난 저희 아빠는 예비 사돈분들께 전화를 걸어 얘기를 하셨죠.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애들 결혼 날짜를 미루자고 하시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병원 개원이야 결혼하고 차근차근 해도 될 문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시니 조금 불편합니다만. 아니 그럼 최소한의 성의 표시라도 하셔야죠. 의사 사위는 뭐 아무나 오는답니까?
솔직히 의사 사위에 합당한 며느리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직업이 좋습니까? 그렇다고 집안이 박식한 가문이기를 합니까? 이도 저도 없으면 번듯한 병원이라도 개원해 주셔야지 아들을 내놓지요. 어디 날로 먹으시려고. 뭐요? 아니, 말 다 하셨습니까? 지금 거래하시는 겁니까? 애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 이게 무슨 장사도 아니고 말이죠. 너무하십니다 정말. 제가 공짜로 서초동 아파트도 준다고까지 했으면 이러시면 안 되죠. 병원 개원 날짜부터 확답받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끊습니다. 예비시댁에서는 당장의 병원을 자신의 마음에 맞는 조건으로 개원을 진행해야만 결혼 날짜를 잡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아들 하나를 무슨 장사하듯이 거래하려는 예비 사돈의 말에 화가 나신 저희 부모님은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런 집안에 팔려가듯이 시집가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요. 솔직히 아들 하나 의사 만든 것 빼고는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집안인데 어쩜 이리도 생색을 내시는지 어깨에 들어간 뽕이 내려오지를 않으시더군요. 그리고 그때쯤 아빠는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친구분을 통해서 남친의 집에서 공짜로 내어준다는 서초동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계셨었습니다. 의사사위를 보는데 그래도 작게나마 병원 개원을 해주려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정확히 신혼집에 대해서도 알아보자고 하셨죠. 서초동 아파트 한 채가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게 선뜻 신혼집으로 내어준다는 것이 솔직히 그 집안 재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게다가 남친의 집이 강남권도 아니었으니 더더욱 이해가 안 되었죠.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예비 시모와의 전화를 통해서 신혼집의 리모델링 부분 때문에 그러니 아파트 동호수를 알려달라고 했던 저희 엄마 아빠는 친구분을 통해 그 집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빠 친구분이 전화가 와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 같다며 등기 서류를 가지고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예비 시댁에서 공짜로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아파트는 현재 명의가 예비 시부모님 명의도 아니었으며 제2금융권의 빚까지 더해져 경매에 잡혀있는 상태였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집을 신혼부부한테 공짜로 준다고 거짓말을 하냐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아빠 친구분은 등기에 잡혀있는 빚이 한두 푼도 아닌데다가 전세 세입자의 돈까지 주어야 할 판국이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안 그래도 무리하게 서초동 근처로 건물 통째 병원 개원을 요구해서 파혼을 결심했던 판국에 이런 사실까지 밝혀지고 나니 더 이상 참기가 힘드셨던 저희 부모님은 등기 서류를 들고 바로 예비시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무리한 병원 개원을 요구하던 예비시모에게 등기 서류를 던져버리셨죠. 아니, 어디 감히 내 딸을 가지고 장난을 쳐? 어?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어머,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당신이 공짜로 준다던 서초동 아파트 등기 서류다. 아주 사람을 뭘로 보고 감히 이딴 짓을 해? 명의도 당신 명의도 아니고 남의 명의로 된 빚더미에 앉은 집을 말이야. 이거 무슨 사람을 바보로 알고. 당장 파혼이야. 나 이딴 집에 내 딸 절대 못 줘. 의사 사위? 얼어 죽을 의사는 무늬만 의사라고 다 의사인 줄 알아? 이렇게 사기칠 꿍꿍이만 가득한 부모 밑에서 자란 의사 나도 싫다. 싫어. 아니 그게 제 말 좀 잠깐 들어보세요. 그게요 이게 제 사촌동생 명의인데 이거 곧 해결해준다고 그렇게 해서 저 사돈 잠시 앉아서 제 말 좀. 사람을 바보로 알고 말이야. 앉길 뭘 앉아. 얘야, 나가자. 더 이상 이런 집에 있고 싶지도 않다. 아이고, 사돈, 잠시만요. 잠시만. 예비 시모는 등기 서류까지 떼어와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을 붙잡고 갑자기 싹싹 빌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작은 병원이라도 괜찮다고 하시며 자신이 욕심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결혼식 날짜는 원래대로 해도 되고 병원은 2층에 작게 시작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사위의 외제차도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뭐야? 아이고, 아직도 그렇게 할 말이 많으셔? 파혼이라니까, 파혼! 작은 병원은 얼어 죽을. 내가 건물 2채를 갖고 있어도
이런 집안 아들한테 내줄 공간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셔. 안 그래도 내가 무리하게 병원 요구할 때부터 결혼 못 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확실히 알았네. 이 등기 서류를 보니 이혼보다 파혼이 훨씬 낫겠어. 파혼이야, 파혼. 내 딸 절대 이 집에 못 줘. 흥분하신 아빠는 싹싹 비는 예비 시무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저와 엄마를 데리고 그 집을 빠져나오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공짜 서초동 아파트라는 말에 솔깃하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까발려지니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어떻게 며느리 될 사람과 그 집안까지 몽땅 속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로써 저의 연애는 장렬하게 끝이 났습니다. 의사면 뭐예요? 이런 집안 부모 밑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저는 의사도 필요 없고 변호사도 필요 없어요. 그저 성실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좋답니다. 물론 미래를 내다보고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자신이 가진 것에 비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수성가하신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제게 겸손하고 남의 것에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가훈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이없는 일로 파혼을 하게 된 저는 주변에서 쑥덕거리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저 솔직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주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의사 남친이랑 파혼했다는 말 듣기 싫으니까요. 아주 솔직하게 사람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했고 사기까지 치려고 하신 집안에 결혼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고 그 소문은 친구의 친구를 통해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퍼지자 한 달 후쯤 제게 메시지로 욕설을 하며 고소를 한다는 둥하는 잘난 의사 전남친의 민낯까지 보게 되니 파혼이 정말 제 인생을 구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은 40살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이제 1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살 된 아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며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저희 가족은 정말 하느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기에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모든 걸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2년 전 겨울 엄청나게 추운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여행 계획을 잡고 동해 바다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겨울에 동해 바다를 못해도 한 번은 꼭 갑니다.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차가운 바람 사이로 느껴지는 쓸쓸함과 동시에 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겨울바다는 남편과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함께 해변을 거닐며 추운 몸을 서로의 체온으로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확인합니다. 너무 추워서 오랜 시간을 있을 수 없지만 몸이 많이 추워졌을 때 바지락 칼국수 한 그릇 먹게 되면 그 맛은 정말 어느 음식보다 최고로 맛이 있는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강원도에 오는 목적은 바로 고아원에 방문하는 게 최종 주된 이유였습니다. 저희가 가끔 가는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는데요. 아이들을 돌봐주는 게 아니라 후원 목적도 있고 시설 사후 관리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방문합니다. 남편이 무료 봉사로 고아원 시설에 필요한 것들과 함께 유지 보수를 해줘서 매년 한 번씩 갈 때마다 관리를 해줍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이고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인데 꾸준하게 해왔다는 게 정말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모습은 저 또한 더 많은 걸 본받아야겠다는 마음과 함께 고아원에 봉사를 다녀오면 왠지 모를 마음의 행복은 봉사를 해본 적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남편 할 일이 모두 끝이 나고 관계자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차를 마시고 쉬고 있을 때 저는 고아원 주변을 돌면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며 부모 없는 외로움을 이겨내려 애써 웃어 보이려 하는 얼굴에는 쓰디 쓴 슬픔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벤치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제 옆에 앉은 한 아이가 저를 보며 웃고 있었고 저도 웃으면서 아이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고아원 관계자분께서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저를 따로 부르셔서 한마디 하셨는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애들한테 웬만하면 말 시키지 마세요. 조금의 정이라도 주는 건 애들한테 더 큰 상처만 주는 거예요.
차라리 말 안 시키고 모른 척하는 게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분께서 고아원 방문해서 한 아이에게 정말 잘해줬는데 발길을 끊자 그때 이후로 밥도 안 먹고 매일같이 슬픔에 빠져 눈물로 하루하루 보내며 또다시 온다는 말만 믿다가 결국 오지 않자 그때 잠깐 나눠줬던 정을 잊지 못하고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고 결국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은 아이들에게 웬만해서는 말을 안 시키는 게 상처를 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이들은 항상 꿈을 꾸거든요. 행복한 가정에서 함께하고 싶은 꿈이요. 얼마나 따뜻한 부모의 품이 그립겠어요. 밖에서 부모님 손잡고 여행 다니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는 눈빛은 저희들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덜 주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니 제가 당부해드리는 말에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아, 그런 상황들이 있었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가네요. 감사합니다. 관계자분의 말에 처음에는 왜 이렇게 민감하게 행동하신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말에 더욱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어서 그랬는지 아이한테 조금 더 친근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에서 저를 보고 있던 남편은 저에게 다가왔고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저를 보곤 무슨 일 있었냐는 말에 아까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제 말을 듣고는 웃으면서 그럴 수 있다며 아이들을 위한 거니 이해하라며 집에 가자는 말에 집에 가려고 차를 탔는데 아까 벤치에 와서 웃고 간 아이가 남편에게 달려가면서 인사를 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 있으라는 말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꽤 친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매년 와서 그런지 다른 아이들과도 친했고 올 때마다 항상 잘 챙겨주는 아저씨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보곤 저는 당황스러워 차에서 내리려 하는데 남편은 아이를 껴안아 주면서 등을 쓰다듬어 줬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차에 올라탄 남편은 집으로 향했고 집에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화했습니다. 아까 아이는 왜 온 거야? 무슨 일 있었어? 당신 간다고 그런 거야? 아, 그렇지 뭐. 매년 보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같이 있고 싶은지 가지 말라며 울어버리더라고. 정말 가슴이 아프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랄 나이인데 그렇지 못하니 조금의 사랑 표현이 아이들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오는 것 같아. 당신도 아이를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그래서 1년마다 꼭 오려고 하는 거구나. 미안해. 내가 불임이라. 당신한테 귀여운 아이 안겨주지 못해서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는 지금의 삶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잖아. 남편은 저를 위로해줬지만 불임이었던 저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 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직원분들과 회식이 있던 날 저도 남편 회사에서 도착을 해서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회식 자리가 끝난 후 남편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공장 뒷정리를 마저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두 방울의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모든 기계가 멈춰있는 조용한 공장에서 남편과 함께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공장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도 오고 아무도 오지 않을 새벽 늦은 시간인데 공장 문을 두드리길래 직원분께서 무언가 놓고 간 것 같아 문을 열었더니 너무 놀라 순간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구냐고 나오던 남편도 너무 놀라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 남편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저씨가 계속 생각이 나서 찾아왔다고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남편이 있는 회사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이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고아원에서 관계자분께서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났고 그동안 매년 찾아간 남편이 이 아이한테 친절하게 했던 행동들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우리가 떠나기 전 눈물을 훔친 것 또한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저는 이 아이가 오고 어렵게 입을 뗀 남편에게 듣게 되면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미안해.
지금 이렇게까지 된 건 모두 내 탓이야. 매년 고아원에 찾아간 건 당신도 잘 알 거야. 당신과 함께 고아원에 가기 전에 한 아이가 왔었는데 그때가 한 4살 정도 되었었지. 그리고 그때가 당신 불임 판정을 받을 때였어. 서로가 힘들어했을 당시 당신은 친정에 가 있었고 나는 하자 보수 때문에 잠시 고아원에 들렸는데 그때 만난 아이가 이 아이였던 거야. 너무 어렸고 고아원 분위기에 적응을 못했는지 아주 어린 나이에 겁을 얼마나 먹었던지 그 모습이 안쓰러워 안아주게 되었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야. 그런데 나한테 안겼을 때의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가끔 가서 얼굴 보며 함께 있어줬던 게 이 아이한테 점점 더 큰 외로움으로 다가왔는지 내가 갈 때마다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당신 모르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늦어도 꼭 다녀왔었어. 몸이 안 좋은 당신에게 고아원에 내가 마음에 든 아이가 있다고 하면 분명 당신 또한 이런 말 때문에 아이 가질 수 없는 자신한테 원망하고 슬픔에 빠질까봐 나 또한 점점 조심하게 된 거지. 미안해. 내가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서.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주소를 알려주거나 그렇다고 전화번호 또한 알려준 적이 없는데. 이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 또한 아이를 워낙 좋아했지만 때마침 어린아이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때 당시 제가 불임 판정을 받아 힘들어했을 때 남편에게 찾아온 아이가 자신을 많이 위로해준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비에 젖은 옷을 급하게 갈아입혀 따뜻한 담요로 몸을 덮어줬습니다. 엄청 추운 겨울 날씨에 어떻게 왔는지 물어보니 남편이 공사한 곳에는 항상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공장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어서 그거 보고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없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 그동안 고아원에 가끔 오신 분들이 용돈 주시면 저금해 놨다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찾아왔다고 했답니다. 당연히 고아원에서는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남편이 전화했을 때는 이미 고아원에서는 전화하기 전부터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위험한 순간들도 많았을 텐데 오로지 남편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용기만으로도 둘한테 무언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감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남편은 자초지종을 잘 설명했고 다음날 고아원에 찾아간다는 말과 함께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춥고 힘들었는지 따뜻한 난로에서 잠이 들어버린 아이를 보며 젖어있는 아이 옷을 정리하고 있는데 주머니에는 얼마 남지 않은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함께 남편 공장 홍보하는 스티커가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잘 자고 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눈빛에는 아이 아빠가 된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둘의 모습에 둘 다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했고 결국 저는 남편에게 입양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놀란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저한테 괜한 상처 줄 것 같아 말을 할 수 없었다면서 정말 입양할 수 있냐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또한 처음 이 아이가 제 옆에 와서 웃으며 나를 바라봤던 순수한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며 함께 노력해보자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고아원에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입양 절차를 밟았고 결국 저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저희 말을 안 들은 적이 없고 엄청 순종적으로 잘 자라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누가 봐도 아빠와 아들입니다. 저에게 엄마 하면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게만 느껴지고 따뜻하게 다가오네요. 이런 인연이 생길 거라고 생각 못했지만 함께 살다 보니 단점보다 오히려 장점이 더 많았습니다. 남편과 둘이 지낼 때보다 웃는 날이 많았고 잘 먹고 잘 자는 모습에 뿌듯해하며 감기에 걸려 아파하면서 누워있을 때 눈물이 나고 남편과 저한테 편지를 써서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또 다른 행복을 주고 있었습니다. 비록 배 아파 난 자식은 아니지만 더 애틋하고 더 사랑을 많이 주게 되네요. 아직도 겨울만 되면 공장에서 문 두드렸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특별하게 찾아온 인연 오래오래 행복하게 좋은 추억 만들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제 긴 사연 읽어주신 분들